항상 매력진 사람 종환이 안녕하세요. 역사학자 심용환입니다. 지금은 MC 심으로 불러주시면 됩니다. 역바. 자꾸 그 바보 이렇게 가지 말라고요. 사람들이 진짜로 생각해. 여튼 오늘 최근에 아시다시피 이제 그 교육부 발표를 두고 뭐 수능 킬러 문항을 두고 되게 논란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되게 고민이 많고 그런 찰나에서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에서 가장 활발하게 또 활동을 하고 그래서 좀 이렇게 약간 만담 형식으로 편안하게 많이 물어보고 많이 또 그러면서 좀 해결책을 좀 도모해보는 뭐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했습니다. 킬러 문항 사태. 뭐 먼저 그냥 단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였어요? 각자. 저희는 사실 이 운동을 되게 오래 해왔어요. 저희 단체로서는 2011년부터 내신 이제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었고 또 모의고사나 수능에 대해서는 2018년부터 얘기했었고 그 2018년부터 얘기한 계기가 뭐냐면 96년도 수능이 되게 불수능이라고 하셨지만 2019학년도 수능이 최근 수능 중에서 가장 불수능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너무 불수능이 심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제기해야 된다. 사교육을 촉발한다. 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문제에서 그렇지만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이걸 그냥 둬서는 안 된다. 이런 관행을. 그래서 저희가 최초로 불수능 손해배상 국가 손배소를 제기를 해요. 2019학년도 수능을 가지고. 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계속해서 이제 수능이나 모의고사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 킬러 문항에 대해서 분석하고 발표하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 저는 킬러 문항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그 소송 대리인이었기 때문에 준비하면서도 많이 느꼈지만 크게 세 가지인데 하나는 평가의 원칙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배운 데서 배운 만큼 가르친 데서 가르친 만큼 평가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평가의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킬러 문항은 가르치지도 않고 배운 적도 없고 하는 거를 국가가 주도해서 내는 거예요. 우리 도 수능 볼 때 그랬잖아. 네. 처음 보는 문제. 어디서 어디서 본 적도 없는. 네. 근데 다 같이 처음 보는 거라 괜찮았는데. 네, 근데 그리고 두 번째로 이어지는데 불공정하다. 왜냐하면 어떤 애들은 학원에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쎄빠지게 훈련하고 잘 풀 수 있고 어떤 애들은 그렇지 못해서 계속해서 이제 학교 교육만을 신뢰해서 공부하고 왔는데 그런 애들은 불리하고 그건 굉장히 불공정하고 또 사실은 경제적인 차이가 또 교육의 차이로 이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세 번째는 신뢰를 이게 다 이어지는 건데 신뢰를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사실 뭐 대입이 우리 사회적 지위와 신분을 결정하는 시험이 되면 안 되고 이런 건 있지만 그런 건 차치하고서라도 사실 현상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기사 보니까 또 대학을 어디 나왔는지에 따라서 연봉이 크게는 뭐 몇 배가 차이가 난다. 이런 통계 조사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제자들 이렇게 취업한 애들 가끔 만나면 애들이 막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저는 어느 대학 나왔는데 이 기업에 이쪽 사업부밖에 못 들어갑니다. 이런 얘기 대놓고 하더라고.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인생의 삶을 지금 이미 좀 좌우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그 시험에서조차 불공정하다라는 것은 사회 전반의 신뢰를 사실은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아주 핵 중의 핵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측면에 있어서 킬러 문항은 사실은 어떤 사교육을 줄인다 안 줄인다를 떠나서 저는 내지 말아야 되는 출제라고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일단 우리 홍민정 대표님께서 킬러 문항에 대한 사교육 걱정 대상 입장 이런 거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약간 이런 컨셉으로 말씀드리면 그것이 알고 싶다. 사실상 이 대통령의 수능 관련 발언 이전에 이미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방안하고 사교육 경감 대책을 교육부가 발표할 것이 예정이 돼 있었어요. 아, 지금 늦게 발표한 거예요? 예정이 돼 있었는데 그래서 국무회의 때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브리핑을 한 거죠. 그래서 사교육 경감 대책에 사실 이 워딩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으로 충분히 대비가 가능한 수능으로 출제하겠다 이런 보고를 한 것 같아요. 문서에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초기 워딩을 보면 학교 교육 과정으로 학교에서 배운 내용으로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수능으로 출제하되 변별력은 확보해라 이런 얘기를 이제 해서 당시에 이제 기자들한테 무수한 전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저한테. 대통령의 이 워딩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사실 학교에서 배운 내용으로 출제한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교육 과정으로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수능이기 때문에 좀 수능이 좀 쉬워지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변별력은 갖추라고 하니까 이 두 워딩은 서로 충돌하고 모순적이다. 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제 조금 있다 그 인터뷰 싱크를 따가 한 기자들이 또 전화가 와요.
대통령실에서 멘트를 수정하셨으니까 소장님 멘트도 수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그럼 대통령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대통령은 학교 교육과정에 충실한 수능을 언급한 것이지 변별력 얘기를 강조하신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또 멘트를 저도 수정했죠. 그 다음 날 되니까 이 대통령실 대변인인 그 김은혜 대변인이 공정한 시험의 가장 우선적인 가치는 변별력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전날 대통령실에서 수정했던 워딩과 정반대의 또 워딩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혼란이 굉장히 커지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또 사교육계의 뭐 무슨 교육 대표, 무슨 학원 대표들이 나와서 혼란이 크게 야기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일파만파 눈덩이처럼 벌어지면서 유튜브에다도 막 하고 그러니까 세무조사 돌고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은 당연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상황이 더 왜곡되고 호도되면서 더 불안과 혼란이 가중되는 이런 양상으로 좀 전개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기상으로 사실은 이제 킬러 문항을 배제하겠다라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 공약이고 이재명 후보도 공약이었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야가 협치해서 방금 홍민정 공동대표님이 말씀하신 수능 킬러 문항 방지법을 좀 통과를 시키든지 또 대통령 공약이었으니까 국정과제에 태우고 교육부 업무계획 1월 달에 발표할 때 언급하고 3월에 수능 시행 계획에서 그동안 킬러 문항으로 굉장히 큰 혼란이 있었고 수험생 부담이 가중됐었다. 그래서 공교육 정상 차원에서 이제는 킬러 문항은 배제한다. 이런 워딩을 줬으면 됐는데 갑자기 이제 수능 5개월 남겨놓고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사실 굉장히 혼란스럽고 뒤에 또 뭐 사교육 카르텔인 이런 용어는 사실 정치적 수사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이게 정치적 이슈로 오용이 되고 그래서 킬러 문항을 배제한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발언인데 대통령의 발언 시기와 여러 가지 뭐 언론과 또 사교육계에서 야기하는 혼란이 결합되면서 이 혼란 국면을 야기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좀 근본적인 의문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수능을 보는 이유 자체가 좋든 싫든 간에 등급을 나눠서 뽑고 빼고 하는 작업이잖아요. 근데 킬러 문항이 없거나 난이도 조절이 안 되는 상태에서 뭐 그 수능을 볼 필요가 있나? 그러니까 불가능한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약간 눈 가리고 아웅 같은 느낌이 나는 게 저도 옛날에 입시 강사를 한 10년 했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재수생들 많이 가르쳤는데 이제 그 국사 이런 거 50점 만점이란 말이에요. 한국사, 근현대사 만점인데 끊임없이 학생들한테 이제 좋은 정보를 주고 하죠. 근데 저도 알아요. 뭘 아냐? 42와 45와 50의 차이를 알아요. 이게 그 당시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 용어가 무슨 얘기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얘네들은 42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얘네들은 45, 6점. 얘네는 만점.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뭐 이론화는 못하지만 그냥 경험상 아는 거야. 그 단 두 문제가 결국은 좌지우지하거든요. 그리고 강사가 해줄 수 있는 건 42점 맞을 애가 그러니까 42점까지는 누구든지 오면 쫙 끌어줄 자신 있어요. 그렇게 못하면 입시 강사 못하거든요. 쫙 끌어줘. 그러나 50은 안 돼. 희망 고문인 거지. 결국은 42, 45, 50 사이에서 거짓말한다. 약간 이번 킬러 문항도 비슷한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어떻게 봐야 돼 이걸? 킬러 문항은 사실 영역별로 한두 문항 정도가 킬러 문항이 출제가 되는 거고 그렇죠. 또 수능의 통계와 또 그동안 그 수능의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면 사실 킬러 문항을 배제한다고 입시에 지각 변동이 생기거나 아니면 이제 수험생들이 입시를 치르는데 엄청난 유불리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걸 좀 확인할 수가 있는 게 뭐 킬러 문항을 배제했을 때 뭐 그 합격 예측 점수가 떨어지는 거지. 사실 수능은 상대평가 등급에 또 표준 점수에 또 요즘은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표준 점수가 나오는데 학생들이 선택한 표준 점수가 다 다르고 또 특정 대학에 응시한 아이들의 선택 과목 수강 현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선택 과목 전체의 점수를 변환 표준 점수라는 거를 만들어 가지고 대학이 공시를 하고 있는데 대학별로 이것을 산출하는 식이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또 상대평가 등급과 표준 점수와 변환 표준 점수를 조합해 가지고 400점에서 500점 정도 총점의 수능 점수를 1000점 단위로 재환산을 해 가지고 줄을 세운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입시가 불가능하진 않고 그다음에 지금
수능이 물수능이 되는 게 아니냐, 킬러 문항을 배제하면, 이런 논란들을 제기를 하는 건데, 그럼 역대 가장 물수능이었다라고 평가되는 2014 수능 어떻게 되느냐? 전과목 만점자 33명 배출이 됐거든요. 많이 나온 거죠. 가장 많이 나온 해가. 그런 33명이 나오는데, 마치 이번에 킬러 문항을 배제하면 전과목 만점자가 무수히 나와가지고 의대 입시는 안 된다는 등, 의대 입시 정원이 한 3,500명 정도 돼요. 3,500명을 변별할 수 없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백보양보해서 상대평가 과목인 국어하고 수학이 가장 관건일 텐데, 국어하고 수학이 역대 가장 수능이었던 2013, 2014 수능 만점자 1등급이면서 만점 표준 점수가 만점이었던 학생이 몇 프로 정도 나왔냐? 그럼 2% 남짓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최상위권 학생들의 표준 점수가 몇 점이었냐를 기준으로 물이냐 불이냐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수능은 전체 학생 수준으로 보면 수학은 어려운 경우에 평균이 30점대 나오는 시험이거든요. 그리고 수학이 난도가 쉬웠다 그러면 50점 중후반이 나오는 시험이거든요. 그러면 50점을 맞은 학생이 절반 이상이다 그러면 절반 이상이 해당 영역에서 낙제를 받은 거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현행 평가 체제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자격증 시험도 70점이 패스 페일인데, 그런 정도로 봤을 때 그럼 30점이다. 그럼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킬러 문항의 출현이, 특히 이제 수학 같은 경우가 평균이 30점, 40점 나오는 시험이면, 그러면 수능은 대학 수학 능력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인데, 뭐 부지기수가 낙제점을 맞으면 이게 시험으로서 효용성이 있는 거냐라는 문제 제기가 사회적으로 언급이 되니까, 그러면 저배점 문제는 상당수가 맞도록 좀 난도를 낮추면서 킬러 문항 같은 고난도 문항을 배치를 시켜가지고 요걸로 최상위권을 변별을 하자라는 전략으로 킬러 문항이 출현하기 시작했다가 최근에 이제 이름 정설로 이제 불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킬러 문항을 핀셋 제거하더라도 이 거의 모든 입시는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제기되고 있는 게, 수시는 좀 다르지 않냐. 잠깐. 그럼 그 기억해 주세요. 왜냐면 이걸 계속 듣고 있다 보면 내가 못 따라가. 나만 못 따라가는 게 아니라 보는 사람도 못 따라가. 그러니까 잠깐만, 궁금한 게 뭐냐면, 여기서 이 시점에서 궁금한 게, 그러니까 말씀이 그런 거잖아요. 지금 현재는 입시가 옛날처럼 단순 점수로 환산하는 게 아니라 대학의 기준이나 평가 환산 체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킬러 문항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도 입시에서 서열을 하거나 평가를 하는데 별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조금 요약해 보자면, 킬러 문항을 배제한다고 해서 수능의 난도가 급격히 떨어진다라고 볼 수 없는 것이고. 근데 그러면 다시 묻고 싶은 게 되게 원론적이 단순한 질문인데, 그러면 그렇게 되면 킬러 문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사교육을 공들여서 자식을 키워야 될 이유는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킬러 문항이 없어진다고 해서 사교육 건강에 어떤 뭐 획기적이고 대폭 어떤 효과가 있다. 사실 저희는 그렇게 보진 않고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정이라는 관점, 신뢰라는 관점, 원칙이라는 관점에서 당연히 사실은 없어져야 되는 것이고, 근데 저는 사교육도 미미하지만 효과가 있다고 해요. 왜냐면 이미 사교육 상품 중에 PSAT, 니트, 미트 시험 아시죠? 모르시는 거야, 바보 역과. 그래가지고 왜냐면 이제 법학 적성 시험, 그러니까 로스쿨 이제 들어가는 시험, 거기에 나오는 언어 영역 아니면 네, 기억났어. 그래서 뭐 미트, 해서 뭐 의전 가는데 필요한 시험, 거기에 나오는 언어 영역 시험들을 토대로 수능 준비를 해주겠다라는 상품들이 있는 거예요. 알아요. 그게 바로 킬러 문항을 대비하기 위한, 그러니까 교육 과정, 사실 대학 수준에 사실은 언어 독해 수준을 검증하는 것이 피트, 미트 뭐 이런 시험들인데, 그 수준의 독해를 이렇게 미트인지 뭔지 나는 고기인가 런천 미트인가 했는데 독해를 하게 해주는 사교육 상품이 팔리고 있고, 유행하는 것은 바로 다 이 킬러 문항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상품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품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얘기를 정리해 보면, 킬러 문항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또 하나의 사교육 파생 상품을 만들어내고 별도의 입시 부담과 경지 부담을 추가로 만들어내는 양상 체제다. 네네. 그러니까 킬러 문항이 없어져야 된다. 네네. 근데 킬러 문항이 없다고 해서 수능 줄 세우기나 네네. 입시 구조가 현재 또 바뀌는 것도 아니다. 네네. 원래도 있는데 또 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다. 네네. 요거구나.
왜 이걸 뉴스를 봐도 이게 답이 안 나오지? 이제 알겠네. 그리고 이제 킬러 문항을 계속 외주나 하청을 줘가지고 문항을 사고. 잠깐. 네. 다시 어디서? 그러니까 이제 막 따끈따끈한 명문대 수험생들. 그러니까 인제 갔던 사람들. 수능이 끝나면 수능이나 입시가 끝나고 나면 그걸 경험했던 친구들을 다 포집을 해서 야, 너 문제 뭐 나왔어? 그려봐. 상상해봐. 나 이거 뭔지 알아. 그렇게 해서 문제를 사서 비슷한 문제를 만들어봐. 이렇게 해서 또 유사 문제도 만들고. 그래서 이거를 모의고사 세트로 아예 제작을 하고 이것을 1년에 굉장히 많은 세트를 돌려주는. 근데 이 학원에 들어가려면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특정 정도의 모의고사 등급이나 아니면 이제 N수생 같은 경우에는 과거 수능 등급이 몇 등급 이상 나오는 애들만. 그리고 지금 이제 그렇게 모의고사 상품을 팔고 있는 학원들 같은 경우에는 공시된 단가가 그러니까 모의고사 교재비를 제외하고 그냥 죄수종합반 학원 한 달이나 요즘은 이제 시즌제여가지고 한 45일 정도가 원 시즌인데 가격이 시즌제로 한 데는 한 260, 70만 원 한 달에 원 시즌에 옛날에 비해서 시즌에 그 다음에 한 달에 거의 300만 한 달로 하는 데는 많이 오른 건 아니야. 옛날에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경쟁력이 좀 떨어지니까 한 달로 하는 데는 한 210만 원. 근데 이제 여기에 별도로 모의고사 교재비 이런 게 들어가니까 별도 부가 상품으로 또 등장하는 거구나. 그게 핵심이네. 핵심은 이 킬러 문항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파생 상품으로 나와 있고 파생 상품을 중심으로 해서 사교육 시장이 발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사교육 시장의 상품을 이용하지 않고는 킬러 문항 못 푼다. 그러니까 킬러 문항 배제를 한다는 것은 입시 공정성이나 입시 경쟁력의 문제가 아닌 킬러 문항 사태로 별도로 봐야 된다는 게 핵심적인 얘기인 거네. 똑똑하시다. 정리를 너무 깔끔하게 하신 것 같아요. 네. 똑똑한 분이에요 원래. 바보는 아니다 원래. 나 진짜 여기 와서 캐릭터 다 망가질 것 같아. 내가 잘 잡아줬어. 뭘 잘 잡아. 자, 요건 알겠어요? 말씀하실 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속가내야 되는 시험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옛날 발상인 것 같아요. 속가내야 된다. 좀 교육에 있어서 속가낸다는 게 교육적이라고 보세요? 나도 그래서 지금 묻고 싶은 거야. 교육적이라고 보세요? 왜냐면 속가낸다는 게? 아니죠. 아니잖아요. 아니죠. 사범대 출신이 아시잖아요. 예, 예. 교육에 있어서 속가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교육학을 4년간 들으면서 그런 수업 배운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시험은 다들 대한민국 국민의 이 기능을 속가내는 거다. 저 요거 전에 저 혼자 단독 영상 보시면 한국 교육사 얘기 잘 나오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래가지고 이 대입 평가에 대한 관점과 패러다임을 완전 바꿔야 되는 시기가 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지금 묻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선생님은 70 몇 번이 한반인 아니 50 몇 번이었다니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수 엘리트주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속가내가지고 여기에 투자해가지고 얘네들이 다 무슨 뭐 첫째가 잘 되면 뭐 다 먹여 살리고. 제가 우리 반 엘리트 반 저도 네. 고등학교 때. 네, 그래가지고. 그런 진짜 우리 반 애들만 명문대 갔어. 그런 패러다임이 못 겪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자녀 뭐 하나, 둘 외국자시네요. 그렇게 되게 저출산 시대, 초저출산 시대니까 그렇죠. 속가내는 것이 사실은 의미가 없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인적자원이 굉장히 부족한데 한 명 한 명을 정말 잘 키워내고 그렇지. 최대한 역량을 끄집어내야지만이 사회가 존속할까 말까 하는 시대에 이 속가내는 시험은 이미 이 어떤 시대 정신을 많이 벗어났다. 생명력을 잃었다. 그래서 완전히 평가에 대한 패러다임을 우리가 좀 바꿀 필요가 됐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렇죠. 어떻게 바꿔요? 지금은 속가내는 시험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변별력 중요하기 때문에 상대평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킬러 문항 얘기가 없어져도 결국은 사교육 구조나 우리의 기본적인 입시 부담률은 안 바뀐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과거하고 좀 다른 거는 어떻게 보면 공통된 이미 공개된 정보를 가지고 누가 더 열심히 했느냐의 싸움이 존재했던 시대라면 지금은 다 같이 열심히는 하는데 A 집단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B 집단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부모의 경제적, 지역적 배경에 따라서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오케이, 그건 알겠어요. 그러니까 학원도 마찬가지예요. 학원도 내가 3개 다니는데 옆에가 4개 다니면 난 5개 다녀야 되고 약간 그런 무한 경쟁을 유발하잖아. 우리 애 첫째가 초육이 된 상황에서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와이프도 그렇고. 그러면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너무 이렇게 원론적으로 하는 건 좀 그렇고 그 다음 하나 또 물어볼게요. 그러면 지금 킬러 문항 자체가 약간 새롭게 생긴 신생 화두야? 이걸 이렇게 정리해야 돼. 그래도 구조는 안 바뀐다는 얘기를 두 분이 하신 거잖아요. 네네. 근데 기존의 구조가 안 바뀐 상태에서 입시학원 도움 없이도 미래가 가능해요? 뭐 이번에 그
그 저도 이제 그 여러 보도자료 봤는데 공공 컨설팅을 받으면서 뭐 학원에서 준비할 필요가 없는 입시를 가능하겠다. 이번에 그 교육부 종합보고에 아주 자세히 나오더라고요. 가능한 거예요? 일단은 이제 기존에 하고 있던 거를 좀 재탄했다라고 보는 거고요. 사실 공공 컨설팅은 이미 하고 있는데, 지금도 이미 하고 있는데 사교육 인프라가 워낙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호하는 뭐 입시 설명회 강사나 이런 거에 뭐 고등학교나 지자체에서 하는 입시 설명회에서도 다 사교육 강사들이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미 그 대교협에 수백 명의 그 입시 설명회가 가능한 인력들이 현직 교사를 중심으로 세팅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그 대교협으로 활동하고 있는 진학지도 교사 선생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모 지자체에 연사로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다시 연락이 오더니 이번에 이제 못하게 됐다라고 해서 다시 공지사항을 봤더니 사교육 누구누구 이사로 돼 있더라 이런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적어도 공공 컨설팅이나 이런 걸 이야기를 하려면 공적 체계 내에서 충분히 역량 있는 강사들이 있어서 공급을 한다라는 것을 정부가 의지를 좀 보여줘야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고 또 사실 학교에서도 진로 진학 지도를 굉장히 잘하시는 선생님들이 실제로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학생들이 정말 그리고 현장 교사분들이 많이 보시는 수박 먹고 대학 가자라는 이런 그 입시 설명 책자 굉장히 두꺼운 전가 같은 게 있어요. 그것도 다 학교 선생님들이 만드시는 건데 학교에서도 사용하고 사교육계에서도 그걸 보거든요. 그래서 이미 공적 인프라는 있는데 이런 문화적으로 사교육을 너무 많이 소비하고 있는 이런 현상부터 좀 정부가 손대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고 또 공공 컨설팅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 이 입시 컨설팅 같은 거는 점괘 보듯이 여기저기 가보는 그런 그렇죠. 사회 현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대학 이 학과를 진학하고 싶은데 과연 가능한가? 이거를 사실은 컨설팅하고 맞춰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교 내에서 상담 받았는데 자기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어. 그러면 또 사교육 가보고 사교육 갔더니 또 뭐 가능하다는 것처럼 또 이야기를 하네. 그럼 또 혹해서 몇 군데 가보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공공 컨설팅만으로는 좀 입시 구조가 대학 사회에 따라서 원하는 상해 대학 몇 개의 이 욕망이 쏠려 있는 이런 현실에서는 공공 입시 컨설팅만으로 좀 사교육을 잡거나 아니면 입시가 학교 교육만으로 가능하다라는 시그널을 주기는 좀 어렵다. 옛날에 입시 강사할 때 논술도 가르쳤거든요. 연말 되면 이제 역사 안 하니까 그때 학교 선생님들한테 전화 여러 번 받았어요. 그냥 담임 선생님이 자기 애 누구한테 배우는지 해서 잘 부탁한다고. 그리고 그냥 그 뭐 약간 뭐 어느 유명한 선생님인데 제가 이제 그때 막 논술 정보 올리고 막 그럴 때였었는데 하더니 자기 지금 뭐 어떤 등급으로 애가 어디 갔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거꾸로 학교 선생님이 저한테 연락 오고 제가 뭐 그랬던 적도 있어요. 저는 뭐 이미 준비된 선생님도 계시지만 좀 더 사교육에 비해서는 사실 접근성도 많이 떨어지고요. 아니 저희 단체에 누가 문의를 주셨는데 회원이셨나? 그 지금 컨설팅 비용 400만 원 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비싸? 네, 도움을 주실 수 없냐? 뭐 이렇게 왔었어요. 맞죠? 400만 원 맞나? 네. 비용은 정확하게 기억이 네, 나죠. 나는 몇백이었어요. 기백이었는데. 네네. 근데 저희는 공공 컨설팅 해주는 어떤 그런 기구들이 있다라고 안내를 드렸을 거예요. 근데 그만큼 모르시는 거예요. 400만 원. 그렇죠. 홍보가 잘 안 되고 있는 측면들도 접근성도 있고. 떨어지고 홍보도 네네. 떨어지고 사실 전문성 있는 어떤 그런 인프라 신뢰도도 떨어지고. 이런 것들을 사실은 많이 보강을 해줘야지 실효성 있는 게 될 것 같고 그리고 그것도 아세요? 봐보니까 뭐 알겠어요? 모르지 당연히. 정시도 컨설팅 하는 거 아세요? 정시도 요새는? 진짜? 네. 정시는 점수로 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왜냐하면 대학마다 변환 표준 점수를 그래, 아까 뭐 이상한 얘기 하더라고. 네. 그래서 그냥 표준 점수 성적표에 나와 있는 그걸로 가는 게 아니라 대학마다 곱하기 뭐 배점 이렇게 해가지고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선생님 떨어진다고 네네. 했죠. 셋째 자리까지 떨어지게 34.114 뭐 이렇게? 네, 그러니까 특히 이 최상위권 이제 뭐 의대에 가고 싶어하는 또 어느 의대 가는 되게 또 중요하니까 이거를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이 변환 표준 점수 때문에 다 대학에서 복잡하게 쓰고 있는 초극강의 상대 평가를 하기 때문에 예측이 안 돼서 이걸 위해서 컨설팅을 받는 필수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특정 학원들이 왜 또 인기가 있냐면
그 최고난 포집을 다 해서 네, 그렇죠, 최상위권 그렇죠. 애들이 다 다니고 원생 있으니까 표집이라든지 다 알고 있는 거야 점수. 네. 그러니까 예측 가능성을 엄청 정확하게 맞추니까 또 그 컨설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인 입시 제도의 어떤 개선이 없이는 계속해서 사교육이 더 많은 인프라를 가지고 더 많은 자원과 정보를 가지고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이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 이 구조는. 현실적으로 따져봤을 땐 이 공공 컨설팅을 비롯한 어떤 국가의 공적 체계로서의 대안이라고 말하는 건 좀 식상하고 해왔던 게 있고 생각보다 정보 공개성이 이렇게 잘 모르고 서비스도 떨어지고 현재 경쟁력으로 봤을 때도 사교육과 싸워서 이기는 게 쉽지 않다. 이게 현재다. 그럼 또 하나 물어볼게요. 이번에 이제 사교육 카르텔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아 이게 무섭더라고. 일단 뭐 카르텔, 검찰 수사 약간 이런 게 나오면 사람이 기본적으로 긴장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뭐 누구 유명 수학 강사 한마디 그 다음날 바로 뭐 수사 그리고 뭐 유명한 M 회장 뭐 어디 시사 프로그램 나왔는데 그 다음날 그 기업 수사 간단 말이에요. 근데 약간의 이제 카타르시스도 느낄 수 있는 게 옛날에 그 이명박 정권 때 그 오늘부터 그냥 10시 이후에 하지 마! 막 그런 거 했잖아요. 어우 저 엄청 양가적이었어요. 그때 학원에 있을 때. 학원에 있을 때죠. 수입도 줄고 하지만 또 좋았던 건 집에 일찍 들어가니까 뭐 가족과도 있고 이게 양가적이었고 사실은 그때 이렇게 보니까 그게 줄었는데 또 과외가 늘고 뭐 혹은 나는 그냥 일찍 들어가는데 딱 끝나니까 교습소 그 법망을 또 피해가 생기면서 야 이게 진짜 간단하지 않구나 좀 기분이 묘했는데 나름대로 어쨌든 이번에 또 새로운 정책이잖아요. 그냥 아예 불법적인 것들을 근절하고 파헤치겠다. 이게 이번에 교육부 보고 문서에도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정치적 수사나 어떤 지금 좀 이렇게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실세들의 정치적 의지가 아니라 교육부에도 이게 아예 좀 처음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좀 세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제 불법적이고 편법적인 이쪽이 먼저 할게요. 아니 먼저. 편법적인 그 사교육 상품 판매가 있으면 그것을 이제 정부가 관리 감독하고 또 그 잘못하고 있는 곳이 있으면 행정처분을 하고 이런 거는 정부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그렇죠. 보고 있고 그런데 카르텔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거는 A와 B의 결탁 공생을 위해서 뭔가 소스를 주고받고 이런 것이 카르텔이잖아요. 근데 이제 B는 명확히 있는 것 같아요. 사교육으로. 그럼 A는 누구냐? 누구랑 사교육이 결탁하고 있는 거냐? 그래서 이게 A가 규정이 될 때 카르텔이라는 용어를 써야 될 것 같거든요. 조폭과 관료가 그렇죠. 그런데 사실 지금 A에 대해서는 수사를 해보겠다. 근데 이제 지금 무엇 때문에 수사하느냐는 수능 킬러 문항 관련해서 이게 이슈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수능 킬러 문항과 관련해서 뭔가 정보를 서로 주고받는 거야? 이런 생각을 대중들은 하게 될 텐데 사실상 구조적으로 수능이라는 거는 시중 문제집에서도 나오지 않는 새로운 문항을 내야 되고 보완을 굉장히 철저히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결탁은 사실 불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최근에 정부가 수사를 하는 걸 보면 세무조사 같은 걸 하거든요. 그렇죠. 문제 유형과 뭐 출제 관련된 정보를 주고받고 있느냐의 여부를 수사를 하는 게 아니고 왜냐면 저도 이제 학원 강사였지만 학원 쪽 전문 세무사들이 있어요. 근데 학원 쪽은 되게 느슨해. 그래서 이게 쉽게도 넘어가고 잡으려면 밑도 끝도 없이 잡아. 그래서 아마 그게 좀 수사가 쉬운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른 카르텔이라고 부르려고 하는 것과 다른 이슈의 수사를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좀 카르텔이라는 용어는 지극히 좀 정치적 수사가 아닌가. 사실 어떤 교육 현안과 밀착해가지고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사용되는 용어가 아니라. 근데 옛날에 뭐 이제 실패했다고는 하지만 전두환 대통령 시절을 보면 과외 금지. 여튼간에 좀 센 거 있잖아. 뭐 10시 이후에 금지. 뭐 이런 게 부작용을 양산하더라도 지금 어찌됐건 10시에 학원은 끝나잖아.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의 효과가 아니라 최소한의 효과라는 거 있는데 너무 카르텔 자꾸 카타르시스 생각나는데 카르텔 수사 이거를 너무나 부정적으로 보시는 거 아니에요? 대표님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카르텔이 있다면 당연히 그것들은 개선이 돼야 되고 수사를 받아야 되고 공정을 확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그 되게 웃긴 게 그 전면 과외 금지는 위헌이 났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네, 98년에. 근데
10시, 10시 금지는 합헌일 때까지 맞아, 계속 위원 계속 두드리는데 계속 합헌이 나고 있어요. 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네, 여러 번, 그게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계속 이제 합헌 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왜 과외 시절에는 이게 위원 결정이 났냐면 과외를 전면 금지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위원 결정이 나려면 4가지 요건에 그 중에 하나가 위반되면 법만 나오면 그 침해의 최소성이라고 최소한의 것만 이렇게 제한을 해야 되는데, 네, 근데 몽땅 다 필요한 과외도 다 금지했다는 거예요. 각각 스타일이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위헌이 난 것이지 뭐 사교육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국가가 어느 정도 규제할 수 있다라는 것이 사실은 이 판단, 이 결정의 사실 요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전면 과외 금지에 대한 위헌 결정이라는 것은 사교육 침해 문제가 아니라 여러 부가적인 문제 때문에 이제 한 거지 사교육 방지에 대한 긍정적 효과 자체도 부정하는 건 아니다. 네, 그렇죠. 국가가 사교육을 규제하는 것 자체가 전면 금지가 그게 아니라 부작용이 있는 사교육에 대해서는 규제할 수 있어. 규제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일이야. 다만 이 전면 금지는 필요한 최소한의 사교육도 허락하지 않고 다 그냥 규제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침해 최소성 위반이야.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이게 사실은 핵심이었거든요. 그럼 반대로 그래서 10시 이후에 그거는 10시는 인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소한의 조치라고 보는 거예요. 학생들의 건강권, 수면권, 뭐 학원 가서 10시에 와가지고 씻고 자고 하면은 뭐 몇 시간이나 자겠어 사실. 그동안 법률가적 느낌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드디어 만난 지 머리 잘라가지고 할 수가 없어. 아, 이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계속 합헌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굉장히 미시적인 거라 표현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현상에 대해서 저는 직결 처방 이런 것도 필요하다 생각해요. 근데 근본적인 어떤 수술적인 어떤 그런 처치도 필요한 거죠. 근데 두 가지가 다 필요한 상황이고, 진짜 뭐 그런 범죄 행위가 있거나 카르텔이 있거나 하면은 뭐 당연히 국가가 어떤 즉각 처방을 해야 되는 거고, 뭐 이런 규제 조치도 해야 되는 거고. 다만 근본적으로 어떻게 이 경쟁 구도 계속 사교육을 양산할 수밖에 없는, 계속 그럼 그런 어떤 불법이 있었다고 쳐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다 가정이 있고 다 평범한 사람들일 텐데 계속 이렇게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 구조적인 또 맥락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처치도 당연히 같이 좀 논의돼야 된다. 근데 지금 이번에 어떤 이런 것들은 계속 이제 그냥 즉시 처방 이런 거에 사실은 국한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좀 안타깝다. 그리고 그 즉각 처방마저도 저희 단체에 또 뭐 누가 이렇게 제보를 하셨나? 뭐 이렇게 불법, 그래서 저희 뭐 사교육 신고하라고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네네. 그래서 불법 신고 했는데 다시 이관 교육청에서 해. 교육청에 우리는 이거 뭐 네. 해당 사항 아니야. 이제 이렇게 저희가 하고 또 이거 있으니까. 폭탄 돌리려고 했구나. 네. 그것마저도 즉각 처방마저도 사실은 제대로 안 하고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되게 안타깝다. 그러니까 이제 이 두 분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현재 사교육 카르텔 수사라는 것이 누구를 무엇을 쏘고 있는지 정확하지 않은 거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그렇게 쏘는 게 정확하다 손 치더라도 근본해법, 장기적 전망을 가진 해법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은 하나만 더 하고 마치면 될 것 같아. 현황으로 가니까 괜찮겠죠? 네. 최근에 중요한 결정이 하나 있었어요. 자사고 존치. 그 의미를 깊이는 모르더라도 좀 심대하죠. 왜냐면 분명히 지난 5년간 일반고 전환으로 가고, 뭐 이렇게 옛날 팟캐스트 보면 조혜원 교육감이 나와서 말씀도 많이 하셨고, 같은 학교 교수님, 같은 학교에서 출강하셨던 선생님이잖아요. 네, 그분은 정직원, 나는 이제 파트타임. 네, 근데 이제 그랬는데 이게 정권 딱 바뀌니까 아니 너무 쉽게 바뀌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결정적으로 내 애가 이제 내년 중학생인데 이게 또 이제 복잡한 세법이 되는 거잖아요. 그 얼마 전에 제가 제 선배 때문에 어느 학교에 끌려가서 강의를 했어요. 그 형아 막 얘기하는데 옛 선배하고 만나서 할 얘기가 뭐 있겠어요. 옛날 추억 얘기밖에 없거든. 하다 보니까 옛날에 우리 같이 있었던 그 술 마시던 누가 지금 분당의 유명한 컨설턴트가 돼 있더라. 근데 걔가 되게 잘해주는데 걔는 전국 단위 자사고로 관리한다. 네 아들은 선행학습이 어디까지 돼 있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분명히 니네 와이프는 플랜이 있을 것이다. 얘기가 그러는데 우리 와이프는 아무 플랜이 없거든. 그래서 지금 현재 약간 제가 멘붕인 상황인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자사고 존치 결정? 이거 좀 중요한 이슈 같아서. 또 법률가 입장에서만 또 얘기하고 또 뒤에 얘기하고. 좋아요. 그러니까 자사고는 저는 법률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없어졌다고 했다가 다시 또 생겼다고 했다가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국민들,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럽고 법적 안정성이 네, 없는 네 거죠. 맞아요. 근데 저희 헌법에서는 교육제도 법정주의를 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법률로 규정을 해라. 이렇게 어떤 정부의 입김에 따라서 쉽게 못 또 바꿔요. 시대에 따라서 혼란스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꼭 법률로 정하라는 그 조항이 있어요. 근데 학교의 어떤 고등학교의 종료라는 것은 이거에 대해서 뭐 여러 뭐 이견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중요한 거라 생각하세요? 안 중요한 거라 생각하세요? 아니 사실 중요한 거 안 중요한 거 일단 대답해.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거다란 네. 정말 중요하다. 우리 남는 건 고등학교밖에 없잖아요. 인생에 따져보면. 아무튼 중요한 건데 그러면은 이게 법률로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제 시행령 그러니까 대통령령이 보통 시행령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알아요. 네, 정부에 따라 정부 규칙은 문제. 아무튼 정부의 나 헌법 책 쓴 사람이야. 어떤 그 생각, 어떤 가치 뭐 이런 거 정책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는 게 사실 대통령령인데 계속 대통령령으로 규정을 해놓고 계속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헌법하고 또 충돌되는 소지니까. 네, 그렇죠. 위헌적인 소지가 있는 거예요. 저번에 이제 자사고 일반고 동시 선발에 대해서 위헌 청구 소송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결론적으로 뭐 동시는 위헌이 아닌데 이중지원을 못하게 한 거는 뭐 위헌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났지만 거기서 이게 곁가지로 헌법재판관들이 의견을 덧붙이는데 학교의 종류를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제 교육제도 법정주의 위반의 소지가 있다라고 명백하게 밝혔어요. 중요한 거네, 그건. 네. 그러니까 이것들이 분명하게 법률로 좀 정리가 돼야 된다. 어떤 정권이든 뭐 저는 그런 생각이 하나 들고 또 하나는 자사고의 설립 취지를 생각해 보면 원래 다양한 교육 과정을 이제 하겠다. 일반 국가 중심의 어떤 교육 과정을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데 이 학교들에 한해서는 다양한 시도, 다양한 교육 과정, 국가 교육 과정이 꼭 지켜야 되는 거 외에 뭐 시술을 다양하게 한다거나 뭐 약간 이런 것들을 허용해 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교육 과정이 좀 특수한 학교, 그러니까 이 학교가 지금 전국대 자사고는 선발권도 있고, 그리고 사실 돈을 일반고에 비해 엄청 많이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최근에 조사한 거는 그 민사고가 연간 2,900만 원 학비를 지불해야 돼요. 대학 등록금 내드시네요. 네. 아, 더 비싸는데? 네, 그렇죠. 연간? 네네. 그런 사실 경제적 배경이 있고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에게만 주어져야 되는 특권이냐 교육과정의 다양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되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네, 모든 학생들이 사실은 자신의 어떤 적성과 취미, 흥미에 따라서 뭐든지 경험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걸 공교육이 사실은 지원해줘야 되는데 좀 더 냉정히 말하면 네. 지금 이건 너무 이미 이제 대표 발언이고 그래요? 교육의 다양화라는 것은 공부에 관심 없는 애들도 학교 다닐 이유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지. 맞아요. 뭐 이렇게 뭐 재질을 찾아주고 창의성을 찾아주고 그걸 정부가 어떻게 해? 그게 아니라 그냥 공부 못하는 애도 공부에 관심 없는 애도 교육을 다닐 이유를 찾는 단계. 네. 그게 다양화가 사실은 그런 것들을 좀 지원할 수 있는 건데 일부 뭐 돈을 많이 갖고 있고 공부를 잘하고 그런 학생들에게만 허용되는 그리고 사실 그렇게 운영되지도 않아. 사실 그렇게 운영되지도 않고 그래, 왜냐면 네, 내가 고급 수학, 고급 영어 이런 거 오, 한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사실 국영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엘리트니 그러니까 엘리트란 말도 안 어울리는 거지. 뭐 자율 사립도 아니고 그냥 사실은 관행이 이름만 바뀌고 반복되는 입시 사교의 극단화는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교육제도 법정주의 측면에서 그렇고 그리고 사실 교육 법정주의? 네, 교육제도 법정주의. 일단 법률로라도 기준이 항구적 어느 정도 적어도 20년, 한 20-30년 이상 가는 항구성을 확보해야 된다. 네. 그거에 위배를 하고 있다. 자사고 존치는. 교육 기회 균등. 기회균등. 아, 이 얘기를 계속 하시는구나.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저는 자사고 제도는 헌법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또 네. 사실 이제 이번 대통령 수능 발언에서 가장 키는 사교육 경감이었단 말이에요. 정책의 그 목표가. 아, 둘이 약간 포인트가 좀 다르네. 대표랑 법률가 마인드, 어떤 그 정책국장의 마인드, 약간 표현 방법들이 디테일이 살아있고, 이렇게 항상 성격도 좀 까칠하게. 네. 아니 되게 좋으세요. 사교육 경감이었는데 사실 선이 이제 정확해. 그 통계청이 발표한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를 가지고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도 그렇고 저희 단체가 2015, 2017, 2019 세 차례 희망고교 유형별 사교육 실태 조사라는 대단히 10,000명 이상 설문하는 설문조사를 대단한 단체. 세 차례 실시한 결과도 전국 단위 자사고를 희망하는 중3 학생들은 일반고를 희망하는 중3 학생보다
100만 원 이상의 월 고액 사교육 그래. 사용 비율이 5배, 6배 높거든요. 이게 처음 그런 그 부모의 사교육에 의한 경제 여파가 제 기억, 이건 경험적 기억이지만 노무현 정권이 이제 쉽게 말해 이제 끝났을 때 좀 처참하게 무너졌잖아요. 끝났을 때 열망과 절망이라고 경향신문사에서 왜 진보 정권이 이렇게 인기가 없나 하면서 냈던 책에 사실 처음 나왔어요. 이런 이야기를 도표로. 근데 지금 이번에 보니까 그냥 정부 보고서에 그 학력 격차와 부모 소득 격차가 그냥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 20년 동안 손 놓고 그러니까 그냥 보고만 있는 거야, 그렇죠? 근데 그 더 심하대. 근데 그걸 우리 단체에서도 우리 나는 조심스러운데 아니 후원회원이니까 선을 저도 그러려고요. 근데 우리 단체에서 대단히 조사를 해봐도 일치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경제적 배경과 이 자녀의 수능 이런 자사고 특목고의 그 배경이 일치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 사실 교육 격차나 교육 불평등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는 이런 걸 해소해달라는 사회적 요구가 굉장히 강한 시기잖아요. 그런데 이 제도를 남겨놓는다는 것도 모순되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다양화 얘기를 많이 해서 사실 이전 정부에서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를 전환하겠다라는 결정을 한 거는 뭐 여러 배경들이 있지만 또 하나는 고교 학점제라는 정책을 시행을 할 건데 이 정책은 모든 일반고 플러스 특성화 고교까지 다양한 교육 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교실에서 잠자는 학생들도 자기가 관심 있고 적성에 맞는 과목을 개설해서 들을 수 있게 해주겠다. 그게 사실 95년 5.3의 교육 때부터 했던 얘기잖아. 이런 정책이거든요. 근데 이런 정책을 윤석열 정부도 받았어요. 근데 이 정책을 하면서 특정인들이 선호도가 높은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그대로 유지한다? 그것도 다양화를 위해서 이게 이제 서로 또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충돌하고 결론적으로 봤을 땐 당연히 한국의 문화와 습성상 당연히 돈을 투자해서 자사고로 가는 게 출세길이라고 생각하니까 고교학점제 이상은 실현되기 이번에도 어렵다고.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고교학점제를 할 거면 사실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은 전제 조건인데 이 전제 조건을 추진도 안 하면서 고교학점제는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모순된 양상이 이번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발표한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이었다라고 보는 거죠.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네. 근데 이게 아마 마지막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이거 갖고 지금 변호인이 그럼 돼요? 지금 재판하는 거 아니잖아요. 송강호는 안 그러던데? 지금 재판하는 거 아니잖아요. 있습니다. 선생님 뭐 형사 뭐 어디 수사기관 가시면 제가 집중해서 입회해드릴게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진짜 간단한 이건 좀 둘이서 얘기는 다 해놓고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현재 윤석열 정권의 문제예요? 그전 정권들도 똑같은데 똑같은 거예요? 나 그게 제일 궁금해. 저는 거의 뭐 큰 차이 없다고 봐요, 사실. 사실상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조금 뉘앙스 차는 있다라고 보는데 이전 정권은 하겠다라고 해놓고 안 한 거고 역시 디테일해요. 윤석열 정부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고 하는데 이것과 저것이 서로 모순되는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근데 두 분 말이 맞다고 저도 공감이 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한국의 진보 정권들은 높은 이상을 설정하고 실질적으로 실력을 보여준 게 별로 없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보수 정권들은 사교육도 잡지만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얘기를 사실 김영삼, 이명박 반복적으로 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둘 다 똑같을 수밖에 또 없는 거고. 일단 오늘 얘기를 쭉 정리해 봤었을 때 이건 전 오늘 개인적으로는 너무 뭔가 말끔해졌어. 어찌됐건 이게 사람마다 자기 이런 거 좀 유치해 이런 거 좋아해. 좀 방송을 생각하면서 해야지 이렇게 유치해.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아니요 무조건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쭉 얘기를 봤었을 때 적어도 킬러 문항 문제, 입시 수능 문제, 사교육 카르텔 문제, 자사고 전치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정책을 취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이슈를 좀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는 포인트를 또 잡아보고요. 반대편에선 다음에는 좀 이렇게 약간 긴 이야기, 뭐 예를 들면 자사고 20년사, 뭐 그냥 대충 얘기하는 거예요. 뭐 아니면 혁신고 20년사 이렇게 해서 소위 말하는 교육개혁의 시도가 어떻게 잘 안 됐는지 성공했는지 이런 얘기를 나누다 보면 담론이 쌓이다 보면 이제 대표님 사실 가장 강조하고 싶은 그런 대안교육으로 대안적 교육 혁신 나가는데 좀 우리가 좀 총알을 쌓을 수 있지 않을까. 또 나중에 또 대안교육의 모델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고. 저는 오늘 좋았어요. 네,
저도 네, 좋았어요. 저도 좋았습니다. 근데 20년 서 생각해 보니까 되게 길게 할 것 같은데 그때 밥 먹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것도 좋겠네요. 네, 너무 배고프다. 발음 자기들이 다 해놓고 나한테 사교육 걱정하는 세상 유튜브가 이렇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저 때문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욕을 해야 되는데 저만 나쁜 놈 되는데 저희 또 이렇게 계속 종종 모여서 편안하게 하지만 명확하게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갖고 있는 역사 지식, 그리고 법률적 지식, 그리고 어떤 정치적 지식, 또 원래 국어 선생님이잖아요. 네네. 저한테 이렇게 엄청난 책을 선물해 주셔서 힘들어 죽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저 이야기 좀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할 테니까 많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슈퍼챗도 같이 쏴주시고 기대하겠습니다.